소개만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성혁 선생님이시고요. 미래의 시를 위한 하나요라는 문학 공모를 그 옆에는 김태현 선생님 왜 미디어로즈라는 책이고요. 그 책은 모두 다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혜준 순서는 앉아 계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현 선생님. 네. 저는 그 질문 준비한 것이요. 아까 그 소개를 했을 때 그 통론집을 했는데 이제 미래의식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통론집을 냈어요. 갈무리에서 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비포 선생님의 미래 이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미래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는 없다 라는 책이 나와서 매우 당황했는데요. 네, 천천히 그 미래 이후라는 책에서 그 포스트 미래주의 선언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쓰신. 근데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무한함을 노래하고 미래라는 환영을 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문에는 네, 이제 2009년에 이제 미래주의 선언, 이탈리아 미래주의 선언 100주년에 맞추어서 포스트 미래주의 선언을 내신 거죠. 근데 이제 그 한국판 서문 2013년에 거기에서는 이제 미래의 새로운 차원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그 이탈리아 미래주의가 얘기하는 가속도로서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호자본주의에서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대안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러시아 미래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원시성의 미래 또는 그 야생성의 미래 이런 미래를 이제 근대적인 시간성에서 벗어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미래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이 좀 어떻게 바뀌셨다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도 1970년대 마오 다다이즘의 마오 다다이즘을 주장하는 좀 미디어 아방가르드 운동을 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아방가르드적인 예술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방가르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항상 요즘에 이제 선생님의 글이나 그 인터뷰를 보면 마지막에 항상 시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시가 어떤 대안을 주는 것인지 우리한테 이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 네, 질문 일단 세 분 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맡은 임태훈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경력 가운데서 이제 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저에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전에 강의를 통해서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인 답변을 아마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비관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는 셈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언론 미디어 환경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매제신문 3사뿐만 아니라 공중파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수 정권의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이제 축소하거나 아예 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이제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음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이들 언론에서는 이제 엉뚱한 이슈로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부정 선거에 쏠리는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이게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지난 거의 한 10여 년이네요. 동안에 거의 우리가 계속 경험했던 일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절망스럽게도 이들의 왜곡과 공작의 영향력은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프랑코 베르라디 비포 선생님은 종이 잡지뿐만 아니라 자유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알리체 그리고 그 벨루스코니의 미디어 독재에 맞서는 오르페오 TV를 설립한 미디어 활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기성 언론을 비판을 하면서 인터넷과 팟캐스트 플랫폼을 이용한 독립 대한 언론 운동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저 역시 이제 미디어 연구가로서 또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인문학 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이런저런 활동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 선생님이 어떻게 활동을 해오셨고 또 어떤 실패를 어떤 성공의 영역들보다는 어떤 실패를 해오셨는지가 더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활동들이 아무래도 한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이제 나날이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이나 이제 스마트폰 사용에 취약하거나 이제 무관심한 노년층과 지방에서는 독립 대한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대한민국은 보수 언론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9시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쏟아내는 뉴스를 진실로 믿으면서 시청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적어도 전 인구의 한 40% 이상, 많게는 한 절반 이상이 달합니다. 어떤 미디어에 주로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같은 나라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조차 거의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차이만큼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이질성을 느낍니다. 이게 뭐 진화가 덜 됐다 차이가 아니라 살짝 신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 대립과 갈등은 어느 한편의 절멸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끝날 수 없는 건가? 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게다가 이제 젊은 층의 우경화 경향도 심상치 않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이건데요. 자본과 국가에 종속된 언론과 미디어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그 새로운 상상력과 기획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말이 좀 수상적이긴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신 걸 받아서 제가 다시 표현하자면 그 집단적인 뇌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획, 그 상상력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시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그냥 막연하게나마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산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기술인의 기술 혹은 생산을 위한 발명이나 발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을 발명하고 발견해내는 게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오랜 도전과 실패에서 제 궁금증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마리를 좀 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hat do we need to reactivate the social brain that you talked about? He thinks it's not production skills, but maybe we need to invent ways of breakdown. Of breakdown. Yeah. 예, 세 번째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질문을 맡은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전공했고요. 좀 어울리지 않게 영화가 굉장히 근대적인 기계의 산물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팽창을 더해가고 있는 그 근대 문명의 하나인데 저는 사실 본기 책을 이 서평을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그 서평을 맡았던 이유는 이제 아마 제가 영화 전공했는데 이 본기 책도 그렇고 보면은 그 비포 선생님이 많은 문화, 그 대중문화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우선 비포 선생님 그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소양이라고 할까요? 그 대중문화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도에 좀 놀랐습니다. 우선 저는 이 내용보다는 어떻게 질문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봉기라는 책에 대한 형식에 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요. 우선은 저희는 그 SNS에서 시각각 과잉기호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3D 영화가 그 관객의 모든 감각을 소모하도록 가면 3D 영화가 영화관을 채우는 이런 상황 속에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선생님의 그 시대를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은 굉장히 정확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 비포 선생님은 산업 자본주의에서 기호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불확정성과 그로 인한 가치의 상실을 가져왔고, 노동은 기호적인 것의 생산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 번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추상화되고 탈영토화된 불확정성의 시대를 저는 비포 선생님은 항상 뭔가 이렇게 양각에 대립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추상화되고 탈영토화되고 그리고 파편화된 이 시대를 그렇게 어떤 시와 금융 아니면 영토화, 탈영토화, 구성과 제조화, 결합과 연결 등으로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설명이 가능한지 사실 저는 책을 보면서 약간 의문을 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비포 선생님이 이 봉기 책을 쓰신 걸 봤을 때 어떤 하나의 화두에 대해 먼저 개념을 제시하시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설명 방식은 저한테는 약간 뭔가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어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그 운영 중에 내리시고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기 4장 시와 금융에서 특히 아이러니와 냉소주의 부분에서 좀 경직되어서 좀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은 비포 선생님은 냉소주의와 아이러니는 굉장히 구분을 강하게 해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구분이 뭐 아이러니와 냉소주의, 뭐 사장해 보자면 아이러니와 냉소주의의 구분, 어떤 이런 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이런 구분들이 다중을 좀 협소하면, 뭐 선생님께서는 다중의 개념을 되게 좋아하지 않고, 뭐 그게 다중의 그 어두운 면을 은폐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연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연대에 오히려 그런 소통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런 구분, 너무 명확한 구분이 저한테는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연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책의 어떤 이분화된 어떤 그런 설명 방식과 그와 관련해서 대안이 제시될 때 어떤 그 명확한 구분들이 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대와 관련해서 저한테는 약간 감히 말씀드리자면 좀 괴리가 느껴져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 mean, I'm really, how can I say, questioned. Not only in the sense that I receive questions, but in the sense that I see problems that I am unable to solve at the moment in these questions. I will try, but I am not sure that I will be able to properly answer some parts of the questions, because I belong to an age, to a generation, if you want, to an history which makes me blind on many points to the new realities. So I will try to see what is beyond my blindness, if I can.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의문이 나는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을 받았기 때문만도 아니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 질문들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하신 문제들의 일부는 제가 적절하게 답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의 어떤 역사, 특정한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맹인으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좀 넘어서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I will start from the future and to the two different points in the first question about my vision of the futurism 100 years after the Futurist Manifesto. When we say future, we are not talking only of a temporal dimension. Obviously, no future means nothing by this point of view, because while I say no future, I am already in the future that I am trying to deny. So no future means something quite different. 우선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주의 선언 100년 이후 미래주의에 대한 저희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미래에 대해 말할 때 제가 시간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라고 말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가 없다고 제가 말할 때 저는 이미 제가 부정한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Future is not only a dimension of time. Future is a cultural construction. This is what I mean. It's a cultural construction about our expectations. So it's our expectations that I want to question, to change, in a sense. The modern and futurist expectation about the future was expansion. The idea that the future is more in the economic field, more in the field of the energy, more in the field of social richness and possibilities, and so on. Well, more is over. Growth is over. It's no more possible more. This is the sense of my question in the future. 미래는 시간적인 의미도 같지만 우선 저에게 있어서는 문화적인 구성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대, 전망과 관련된 문화적인 구축물인 것이죠. 저는 그 근대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 어떤 미래주의적인 기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적이거나 미래주의적인 미래관에서는 미래는 무언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사회적 가능성의 사회적 풍요가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더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성장도 끝났고 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The exhaustion is the new condition of the human race, which we should be able to elaborate. It's a difficult task, because modern culture, from romantic Sturm und Drang until to the futurist culture, until the avant-garde and the industrial culture, all this has been based on the idea of inexhaustible energy. It was a deception, a self-illusion. Now we know it. Now we know that oil, water, air, space, nature, and also physical energy are exhausting. Physical and mental energy are exhausting. 고갈, 소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이 인류의 새로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낭만주의에서부터 미래주의, 또 아방가르드, 또 산업주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또 고갈될 수 없는 것이라는 관념이 이것들을 특징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갈될 수 없다는 것은 기만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공기, 공간, 자연, 물질적인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소진되었습니다. This is the problem of culture and of art in the coming time, in my opinion, creating a new way to imagine exhaustion, to imagine old age. You know, the human race is growing old, with the remarkable exception of the Islam world. The fall of birth rate and of birth rates and the prolonging of age, longevity, this is creating an effect of senescence of the human race. In the streets of the world, more and more old people are walking, and this is something new in the history of the humanity, something that we have to elaborate in a happy way, in a way which has not to be sad and depressive. This is why we have to get free from the Romantic tradition, because the Romantic is essentially the culture of a world which was more and more a world of young people taking hold of their destiny, and nationalism, fascism are all essentially this youthful energy, exalted. So this is also one of the demands that of the things that I expect from culture and art in the coming period. Imagining art as a form of reactivation of the social body. That means also imagining a different relation between energy and pleasure, and between the idea of pleasure itself, and also it means reactivation of the social body, means also reactivation of a solidarity that cannot be only the energetic and winning solidarity of the modern times. I come to the third question. Then, if you agree, I will answer the question on the media, which is very important for me, but I prefer to... Pardon me, I forgot about sorry. 이것이 다가올 시대의 문화 예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갈 또는 소진을 상상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권 세계를 제외하고는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애가 계속 연장되고 있고 점점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자주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우울하거나 좀 침울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행복한 방식으로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낭만주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부터 제가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술이 사회적 신체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에너지와 즐거움 또는 쾌락의 새로운 관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 또는 즐거움 그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연대의 재활성화를 새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And going to the media question? Yeah. Now I want to answer the third question. Then, 오케이. 한태주님 질문부터 답변하고 다시 되돌아오려고 합니다.
Well, the third question is the most troubling for me, because I recognize that you are right when you say, when you explain about conjunction versus connection, irony versus cynicism, it's like that you are making a judgment of value between right and wrong. Well, you know what? When I write, sometimes I feel disturbed by my words themselves. I say to myself, you are an old man unable to deal with the new reality, and you are judging things rather than understanding. And I try to change, I rewrite, and I rewrite again. But at the end, you see that I cannot come out from myself. 세 번째 질문이 가장 곤란한데요. 당신이 그 결합과 연결, 뭐 아이러니와 냉소주의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할 때 제가 가치 판단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글을 쓸 때 좀 불안하거나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이다 보니까 새로운 현실을 대처할 수 있고 새로운 현실을 잘 다룰 수 있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다시 쓰고 또 다시 쓰지만 제가 제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I try to get free from my historicist and dialectical formation, but it's hard, no? When you have been Hegelian in your young age, you will be Hegelian forever until you try to come out. It's impossible to come out from Hegel because he is the thinker of Aufhebung, of coming out. So how can you come out from the philosophy of the coming out? I try. I will never succeed, but I try. Problem is that we should be able to see the possibility, the good possibility, coming out from the phenomenology, not from the judgment. And this is why I agree with your critique, and I will try to improve. You said Hegel philosophy is a philosophy of coming out? Yeah, of Aufhebung. Aufhebung means overcoming, going beyond. So how can you go beyond the philosophy of the going beyond? And then you said about, what did you say about phenomenology? Yeah, the phenomenology, the pure description of reality without judgment. 제가 역사주의적이고 변증법적인 정보들로부터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땐 해결주의자였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해결주의자의 경우가 많고, 그 지향의 철학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현상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지 판단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당신 제기하신 질문에 동의를 하고요. 좀 나아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Well, as far as concerns the problem of the media, I want to say something as a general consideration. Often we think of the media as tools, good or bad by the point of view of social organization, freedom, solidarity, democracy, and so on. But media are not only tools. They are also tools, but not only tools. They are essentially the environment of our life. So I want to shift from the consideration on the
tools to the consideration about the environment. 미디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미디어는 보통 우리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도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회적 조직화라든지 자유, 연대, 민주주의 이런 목적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단지 도구일 뿐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도구로 생각하는 것에서 환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가고 싶습니다. You asked me about the successes and the failures in my experience with the media, and I can easily answer that question. I can tell you the successes in my experience are against the state-owned monopoly. The failures are against the neoliberal domination of the media. Radio Alice, for instance, was an important experience of culture, techno media experimentation, but it was essentially a success in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of the media. But the hard part comes afterwards. When we have broken the wall of the state, then comes Berlusconi, then comes the corporate media. And against the corporate media, we have tried to fight, for instance, with the experience of Telestreet in 2002, but this was a failure. We have been unable to stop the aggression of the corporate media.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저희 물어보셨는데요. 그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독점에 대항하는 데는 성공했고 또 미디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지배에 대항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 엘리체를 살펴보면 어떤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미디어 실험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좀 성공했던 것은 일종의 미디어의 해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벽을 이렇게 넘어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는 베를루스코니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기업적 미디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업적 미디어에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2002년도에 텔레스트리트 같은 운동들을 보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So I want to shift from considering the media as tools, and I want to start considering the media as environment. So I walk in the streets of Seoul these days, and I remark something which is very impressive for me. Young people, young women, young men, don't have the use of hands anymore, because everybody has a cellular phone in his hands, and I was in Osaka some days ago, and I was impressed by 3 young women that in a public place were staying together, standing, all the 3, and for 15 minutes, I stayed there for 15 minutes looking at them, and they have been all the time looking at their cell phones, not exchanging any. Probably they were sending messages one to the other, I don't know. Well, my moral judgment comes out. And I say, oh, come on, you are humans, you should not be part of the infosphere, you should get free. Then I tell to myself, you're talking like your grandmother. I feel shame of myself. And I try to understand the problem is not the relation with the tool. The problem is the relation with the environment. What is the environment? The environment is the infosphere changing the forms of anthropological, psychological, political interaction among people. So
I say the problem is not moral judgment. The problem is not saying this is good, this is bad. The problem is the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way people feel, the way people live. Pardon me. 미디어를 보고해서 환경으로 사고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의 거리에서 요즘에는 일하고 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공공장소에서 같이 서서 이렇게 같이 서 있는 3명의 젊은 여성들을 15분 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15분 동안 내내 그들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인간인데 좀 정보기에서 벗어나서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 저는 저 자신에게 너 지금 할머니처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들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계가 환경이란 그럼 무엇인가? 정보계가 변형되었고 그 인류학적, 또 심리학적, 정치학적 교류의 방식들이 변형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도덕적 판단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느끼고 사는 방식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I say we have not to judge the goodness or the evil of media. We have to investigate about how people feel. And I know that Korean people, who in my experience are the more connected in the world, as far as I can see, in the street, and also it's known, I mean, the level of connection or connectivity here is highest,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but also the suicide rate here is the highest in the world. The highest, the first, 24 per 10,000 people here, followed by Hungary, the second place with 17. It's a huge gap. Well,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the cell phones and this level of psychic suffering? Well, of course, it should be mechanistic and too rough to say, yes, there is a relationship. I think that this relationship has to be investigated. I think that suffering, psychic suffering, is the product of an acceleration in the machinic exchange, in the electronic exchange, is an effect of the reduction, of the rarefaction of the bodily relation among humans. What of bodily relations among humans? The Rarefaction, it becomes more and more rare. Rare. They're becoming rare. 그래서 저는 미디어를 그것의 악마적인 성격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집단성, 어떤 인터넷 접속을 하는 정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10,000명 중에 24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고 헝가리가 17명인데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과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성이나 어떤 접속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관계를 좀 더 탐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 전자적 교류, 기계적 교류의 가속화로 인해서 신체적인 이해가 점점 더 드물어지는 그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Well, so the problem is not judgment. The problem is the appreciation of the levels of suffering in our age.
I think that this is the good way to start again a discourse on politics, to start again a discourse on media, and to start again a discourse about our cultural, artistic, activistic task. I don't think that we have to become doctors or psychotherapists or something like that. But I think that the old function of art, therapy and politics have to become the same thing, the same practice. A practice of understanding the suffering of the other, a practice of action on the sensibility of the common body, and the practice of transformation of the language and of the surrounding world. This is my attempt of answering your questions.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어떤 우리가 정치에 대한 또 미디어에 대한 분노를 새롭게 하고 또 문화와 예술의 과제를 또 새롭게 갱신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심리 치료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과 치료와 정치가 동일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통적 신체의 감수성에 관련해서 행동하고 언어를 변형시키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이제 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이나 뭐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사회적 내라는 표현이 있었나요? 네. 강의 중에 보니까 사회적 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전에 그 상황 아방가르드적인 그 운동 중에 초현실주의가 그 당시에 초현실주의자들이 이제 무의식, 그러니까 지배질서에 구속되지 않는 사로잡히지 않는 무의식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이 있었고 그로부터 어떤 자기들 어떤 혁명의 정신들을 발견하고서 그렇게 이제 더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사회적 내라는 표현 자체가 혹은 그 소위 초현실주의자들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만약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면 그로부터 이제 초현실주의자 혹은 그 이후에 아방가르드는 다 실패를 해가지고 사라진 현재 상황 속에서 선생님께서 그 추구하신 어떤 정복이라든가 혹은 변형의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는지 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그 거리에서의 행진이라든가 그 투쟁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과거의 어떤 구례의 정치적인 표현이자 어떤 투쟁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데 여전히 그 정치는 이제 거리를 통해서 거리에서 어떤 그 연대라든가 그런 어떤 거리에서 어떤 가출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이성이나 혹은 정복의 열정 같은 것들이 그로부터 태동하고 발생된다고 여겨지는데 그 현재 그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관점 속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떤 정복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전형의 그 개인적인 의식들을 과연 좀 누가 어디에서 이것들을 발견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발견하고 이것을 생성시켜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Well, as far as concerns the first question, I will say yes. The problem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cious, hyper-conscious
activity of the collective intelligence, what Pierre Levy calls the collective intelligence, what I mean the productive activity of the cognitive work, and the unconscious. Of course, when we say unconscious, we are not talking only of the old Freudian hidden content of the mind activity. The unconscious has changed from the times of Freud, and also from the times of André Breton and the surrealists in general. 제가 말하는 것들은 뭐 의식, 하이퍼 의식, 과잉 의식이라고 하나요? 과잉 의식, 그리고 레비가 부르는 집단지성의 문제, 인지노동의 생산력, 또는 무의식, 모든 것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만 살펴보면 그 과거의 프로이드적인 어떤 정신활동에 숨겨진 내막이라는 프로이드적인 무의식에서도 지금 오늘날 무의식은 변화를 했고, 불우통적인 의미에서의 무의식도 오늘날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hen we talk of unconscious nowadays, we are talking much more of the painful relation between the infosphere and the psychosphere, between the sphere of accelerated circulation of information and the intimate elaboration of this. Unconscious nowadays is our inability to deal with the infinite complexity of the infosphere. Guattari and Deleuz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painful relation of the brain and the chaos as the source, the beginning of a new process of understanding, of changing. So yes, you're right. When I speak of the next game, and I say the next game will be inside the social brain, I imply that inside the social brain there is a suffering. I don't say a contradiction. There is a suffering. There is a painful vibration. Guattari says a spasm. In Cosmos, he says spasm. We live in the time of spasm. What is a spasm? It's a painful vibration of your body that you cannot control. So the possibility of the process of self-organization, of self-liberation of the general intellect is based on this, that the brain is suffering, that the conscious activity is not everything. There is something that we cannot see, but is there, and it's moving the process of the future. Spasm, you understand? Spasm. Like a painful vibration. 오늘날 제 무의식에 대해 말할 때는 정보계 또는 심리계, 정신계와 맺는 고통스러운 관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정보계의 무한한 복잡성에 대처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tta리와 들레즈가
뇌와 카오스의 고통스러운 관계가 새로운 과정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다음 게임은 사회적 뇌 속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의식과 관련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옳습니다. 그 사회적 뇌는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카오스모즈에서 가타리가 스파즘이라는 개념을 말했는데요. 스파즘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몸의 고통스러운 진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 지성의 자기 조직화 또는 자기 해방의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의식적인 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의식이 있고 그것이 미래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As far as concerns the second question, it's easy. I mean, I think it's, by my point of view, is clear. Once upon a time, in the year 1917, marching together meant to prepare the occupation of the Winter Palace. So the demonstration in the street and the physical action of occupying the urban space was a way to destroy the real power, to subvert the organization of power, to create a new form of political something. Forget about the Winter Palace, because what happened next was not so brilliant. Anyway, it was a way to change things, really. Now, I don't see any Winter Palace, and I don't see any efficacy, any effectiveness of marching together. But I don't say marching together is useless. I see marching together as an antidote to virtualization. That's the point. So if you speak of the passion of marching together, I don't think to political passion. I frankly don't know what political passion is. Is something for men who have not something better to do. I think that it's a way to reactivate the solidarity, the pleasure of being together, the pleasure of creating a community. This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reactivation of the general intellect, because the general intellect is not only brain, it's also body. The cognitarians, I call cognitive workers cognitarians, because I see that there is a cognitive something and a proletarian something. There is a proletarian body in the cognitive worker. If you want to reactivate the body of the general intellect, you have to march together. That's that. 옛날 옛적에 1917년에 함께 행진을 했었습니다. 겨울공전을 점거하기 위해서 거리 시위를 하고 또 도시 공간을 점거했었습니다. 권력을 파괴시키고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치 형태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변형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행진이 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가 보기에는 겨울공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진의 열정, 정치적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치적 열정이 솔직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행진은 의미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연대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 연대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지성은 저는 인지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부르는데요. 프롤레타리아트는 분명히 프롤레타리아트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지성도 신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지성을 재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성의 신체도 재활성화해야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함께 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시야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갑자기 긴장되네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아까 그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프랑코 베라레르 비포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태를 접근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대적인 것이고 그 적대적인 것은 선명한 어떤 편가름 속에서 구성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 책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선명한 구분이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이성혁 선생님의 질문하고 이제 연관되는 것일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문화예술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바, 문화예술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바 중에 특히 시라는 것이, 감각과 감수성을 구분하시면서 주어지는 것으로서의 질서체계인 그 감각을 균열시키고 절멸시키는 감수성의 발현으로서 시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어떤 연대의 재발견의 공통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라는 것이 그 감각을 재편할 수 있는 혹은 뭐 그 가타리식으로 말해서 자본주의적 리토르넬레 균열을 줄 수 있는 그 시라는 것이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이고 기호를 분절시키는 상징주의적인 것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스타일 혹은 그 내용을 떠난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 새로움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는 감각의 새로움, 감수성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문학과 현실이라는 경계에서 결국 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결핍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irst of all, I beg your pardon, but I have a problem. Tomorrow morning I'm getting up at 6, then I fly to London. I stop in London 8 hours. Then I take a flight from London to Bologna. And all this takes around 26 hours. So it will be a long day and I want to sleep. So this is why I asked you, please. Then I try to answer this question. Well, what is sensibility, first of all? The word sensibility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senses, with the perception, but it has also something to do with understanding and with language. I would say that sensibility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something which cannot be said by words. A sensitive or sensible, sensitive, sensible is different, I know, but let's say that a sensible person is someone who is able to detect sign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lso, I think that the growing virtualization and digitalization of daily communication is destroying sensibility. This is a persuasion, a perception that I have, that the first generation which has learned more words from a machine than from the mother has problems with sensibility. This is not a judgment. I don't say that sensibility is good. Just is a consideration about a sort of mutation. Sensibility is about mutation?
Yeah, but let's say that this stiffening of sensibility is the mutation of our times. Stiffening in the sense of becoming hard, becoming dry. 감수성이라는 거는 일단 감각, 인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이해나 언어와 관련된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말해줄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소통이 점점 가상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감수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인식이고 제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것들보다 언어보다 기계로부터 배우는 게 더 많은 요즘 오늘날의 세대. 이거는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현상이고 감수성은 변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수성은 지금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가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감수성의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I also think that solidarity has something to do with sensibility, because solidarity is not a moral or a political value. You cannot say you must be in solidarity with. No, solidarity is something which belongs much more to the psychic and linguistic and almost epidermic perception of the other. Solidarity can be translated by the word empathy. That means the ability to enjoy what the other enjoys, or to suffer what the other is suffering. So solidarity has very much to do with sensibility. 그리고 또 연대도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는 어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연대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정신적이고 언어적이고 전염병적인 인식이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감이라고도 연대라는 말을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요. 타인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즐겁게 느끼는 것, 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런 게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Language can be considered as a tool for exchanging contents, an operational tool for exchanging contents, but language is much more than so. So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anguage is reducing the ability to feel the linguistic presence of the other into a mere economic, functional exchange of contents. I think that this is a problem for solidarity and also a problem for the enjoyment of life. This is a recipe for psychopathology, a recipe for loneliness. This is why I say we need forms of reactivation of sensibility, and I see that these forms can be found in the field of what? Of art, of poetry. I don't use the word literature because literature refers to something different. It's the store. It's you see of what. No. I'm talking of the practice of art as a practice of reactivation of sensibility. 언어는 그 디지털적인 변형을 겪으면서 그 내용을 교환하는 도구로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타인이라는 언어적인 존재를 느끼는 능력이 내용의 기능적 교환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대나 우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즐거움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감수성의 재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나 시라고 제가 말할 때 저는 문학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문학은 좀 다른 것을 지칭한다고 생각하고요. 문학, 예술이나 시라고 말할 때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nd if I look at the past decade, at the phenomenology of artistic production during the last decade, I see that the most interesting things, by my point of view, of course, are those works which deal with suffering in a way which is generally the way of diagnosis, of understanding, of kind of mapping the suffering. I think to artists like, just to name one, Kim Ki-duk, who in my opinion is very well in detecting the pathologic effects of precarity, of loneliness, and so on. This has been the phenomenology of art in the past. What about the coming decade? In my opinion, I don't want to decide what artists have to do, because it's something impossible and idiot. But I try to imagine. And what I imagine is that artists start to become the reactivators of the social sensibility. This is 지난 10년간 동안 예술 생산 영역에 있어서의 현상학을 좀 살펴보면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고통을 다루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통을 진단하고 고통을 매핑하고 지도 그리기를 하는 작업들인데요. 그 예술가들 중에 한 명만 얘기를 하면 김기덕 감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김기덕은 불안정성 또는 고독의 정신정리를 잘 탐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이 질문은 좀 바보 같고 또 답하기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상만 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자면 예술가들은 사회적 감수성을 활성화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